오늘은 이제 저희 지난번에 한번 그 과제로 낸 그 홍보 영상, 예, 그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 예, 제목은 이제 거창하게, 빅데이터 AI 시대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 연구한 분야들입니다, 이렇게. 1990년대에는, 제가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비모스 통계학이라 해가지고, 영어로 이제 non-parametric statistics 해가지고, 예. 통계학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분석 방법에는 모스적 방법과 예, 비모스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이제 모스적 방법이고, 주로 우리 학생들이 아는 내용이 주로 이제 모스적 방법이고, 예. 저의 그 통계학의 전공 분야는 이제 비모스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 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97년도, 그 포닥 가가지고 제가 공부한 내용이, 영상 처리, 이미지 프로세싱. 그래가지고 예, 2000년도에 근 10년 정도 제가 예, 영상 처리를 하다가, 2010년도에 예, 빅데이터, 예, 시대로 오면서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 예, 갈아타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이제 처음 통계학은 이제 비모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영상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 적었지만, 제가 그냥 3년 정도 이제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를 이제 공부하다가, 크게 이제 재미를 못 봤어요, 이렇게. 못 봐가지고, 이제 약 3년 정도의 바이오 인포메틱스, 그쪽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어레이 그 칩에 대해서 분석을 좀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빅데이터, 딥러닝. 요 밑에는 이제 제가 이제 쓴 그 책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 먼저 이제 저희 통계학에는 크게 이 모스 통계학과 이제 비모스 통계학이 있고, 이제 요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특정 분포를 가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모스 통계학이고, 예,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특정한 분포를 가정 없이 하는 분석 방법이 비모스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어떤 통계 문제와 간에 모스적인 방법과 비모스적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그림은, 이 정규 분포를 주로 이렇게 우리가 예, 많이 이렇게 흔한 분포가 정규 분포니까, 그래, 정규 분포 하에서 많은 그 통계 이론들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예, 주로, 우리가 예, 데이터가 있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원래는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체크한 다음에 분석해야 되는데, 주로 지금 그렇지가 않고 대개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해가지고 정규 분포 그 이론을 갖다가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지금 파라메트릭, 그 다음에 난파라메트릭, 예,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에는 파라메트릭 방법과 또 대응하는 비모스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 T-테스트,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아노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파라메트릭 테스트고, 여기에 대응하는 비모스적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통계 패키지 중에서 요즘 많이 쓰는 통계 패키지가 이 R입니다. 더더욱 이제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제일 많이 각광받는 통계 패키지가 R인데, R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R이라는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C랭크는 이제 저가 그 비모스 방법, 저하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울프하고 테스트를 만들었는데, 테스트에 대한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패키지를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비모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0년도가 제가 이제 비모스 연구를 했고, 2000년도 들어오면서 영상 처리에 대해서 더더욱 영상 분석에 대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영상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와 같이 지금 요 CCD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고 여기에 요 지금 그래픽 카드가 프레임 그래버라 해가지고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게 되면은 영상 처리를 통해 가지고 바로 컴퓨터 상에 처리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CCD 카메라 하게 되면은 카메라 전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처리를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그 물체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컴퓨터로 이렇게 처리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프레임 그래버를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이 카메라들인데 카메라에다가 컴퓨터에 프레임 그래버라는 그래픽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물체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컴퓨터 상에서 이렇게 지금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영상에 대해 가지고 어떤 영상 특징을 잡아내고 싶다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 특징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바로 그 실시간으로 이것을 컴퓨터 상에 처리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라 하게 되면은 차 번호판이 있게 되면은 번호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요즘 번호판 상당히 흐린데 이것을 선명하게 이와 같이 영상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인식 같으면은 지문인식이 누구의 지문인지 할 수가 있고, 얼굴이면은, 이 사람이 누구의 얼굴인지 바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분야는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그 연구 분야,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비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요쪽 분야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 영상, 그 CT 영상 같은 경우에는 CT가 이제 어떻게 이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영상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럼 방사선 양을 이제 많이 쪼이면 쪼일수록 선명한 영상을 얻고 방사선 양을 적게 이렇게 쪼이게 되면은 조금 흐릿한 영상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방사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은 선명한 영상을 얻는 방면에 또 몸에 해로우니까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은 방사선 양을 적당히 쪼여가지고 약간 흐린 영상을 가지고서 분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흐린 영상을 마치 방사선 양을 많이 쪼여가지고 얻은 영상처럼 영상의 질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을 처리를 통해가지고 선명한 영상을 얻는 거죠. 이렇게. 주로 제가 연구 분야가 요 분야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요 분야입니다. 이렇게. 또 요 영상 융합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제 CT, MRI 따로따로 찍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마치 CT하고 MRI를 이제 하나의 기계에서 이렇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것처럼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하는 겁니다. 그럼 요 융합해 가지고 각각의 특징을 한 영상에서 각각의 특징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 이것을 영상 융합입니다. 이렇게. 이 지금 영상들이 상당히 흐린데 흐린 이유가 영상에 이제 노이즈라 해가지고 잡음들이 끼어가지고 흐린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잡음을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로 제가 연구하는 분야들입니다. 이렇게. 또 엣지 검출이라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윤곽선 검출이라 해가지고 영상에서 물체를 인식하는데 물체 인식 방법에 주로 이렇게 엣지를 통해 가지고 엣지 검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분할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물체를 인식합니다. 요즘 자율주행 해 가지고 거기에 주 기술이 뭐냐면 요 엣지 검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엣지 검출은 물체를 인식하는데 그 전처리 과정으로서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금 영상들이 있는데 요 영상을 요 윤곽선을 검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 가운데 부분들이 주로 이렇게 저가 만든, 요 메소드를 적용해가지고 얻은, 그 영상 엣지 검출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 지금까지는 제가, 비모스, 그 다음에 그 영상 처리에 대해 가지고 주로 이제 19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빅데이터가 2013년도에 이제 주로 우리 요 통계학회 이제 멤버들 중심으로 이제 빅데이터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뭐 빅데이터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전부 알고 있겠고, 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그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예. 컴퓨터 이제 6대를 가지고서 이 빅데이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빅데이터를 이렇게 분산 병렬 처리를 하냐. 예. 요즘 슈퍼컴퓨터, 좀 좋은 컴퓨터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슈퍼컴퓨터가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또 이와 같이 병렬 처리하게 되면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큰 이점이 지금 요 컴퓨터들이 우리 과에서 거의 이렇게 그 폐기 처분 직전에 있는 컴퓨터들을 내가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슈퍼컴퓨터 이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것을 빅데이터하게 되면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제 분산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산된 컴퓨터에서 병렬로 동시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물론, 지금 컴퓨터가 지금 실험실에 지금 6대인데 이것을 심지어 몇천 대까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지금. 몇천 대까지. 그러니까 묶으면 묶을수록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윈도우 기반이 아니고 리눅스 기반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는 윈도우 상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무에서는 전부 리눅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처럼 묶을 때 어떻게 묶으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를 하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를 묶어가지고 처리하는데 컴퓨터 하나를 마스터 역할로 하고 나머지들은 슬레이브 역할을 하도록 해가지고 마치 이 컴퓨터가 이 컴퓨터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앞에서 얘기한 빅데이터니까 큰 데이터들을 분산 저장하고 또 그 다음에 분산 처리하고 그러니까 저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슬레이브가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면 고장 나게 되면은 이 컴퓨터 전혀 이렇게 우리가 그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이 컴퓨터 고장 나게 되면은 다른 컴퓨터를 가지고서 여기에는 고장 나도 전혀 이렇게 시스템 자체에서는 영향이 없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분산 저장하고 분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분산 저장하고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위 이것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하는데 그것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 그러면 이 하드웨어가 바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산 처리해주고 분산 저장, 분산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위 플랫폼입니다. 이 하드웨어. 그러면 하드웨어는 HDFX하고 그 다음에 맵리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HDFX가 아까 얘기한 빅데이터 있게 되면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5대의 컴퓨터에 분산 저장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장하냐면은 요 데이터가 있게 되면 이것을 전부 이렇게 몇 개의 조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이 컴퓨터에는 245가 여기에 저장되고 이 컴퓨터는 125, 이 컴퓨터는 135.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컴퓨터에 이에 대해 가지고는 이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지금 저장이 됐고 4번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저장되기 때문에 전혀 어떤 한 컴퓨터가 장애가 있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산 처리입니다. 이렇게. 분산 처리도 이와 같은 이 지금 이런 데이터를 분산 처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렇게 병렬로 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맵하고 리듀스라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그 뭐 앞에 요 지금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여러 대의 컴퓨터를 클러스터로 묶어가지고 처리하는 이유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산 처리하고 이것은 이제 그런데 요 하드비 계속 지금 이 기술이 이제 계속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요즘에는 스파크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드보다도 이제 더 하드비 약간 그 이 병목 현상 상당히 이 작업이 많게 되면은 이제 좀 잼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처리해주기 위해서 요즘 이제 스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아까 그럼 하드포크 스파크의 역할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리뿐만 아니라 또 분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하드에다가 다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R을 깔아가지고 즉 R과 하드의 어떤 통합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종전에는 이제 이 R하고 하드웨어 요 통합 환경을 가지고서 여기 처리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다시 요 하드웨어 약간 그 어떤 처리 속도 때문에 스파크하고 R하고 스파크 R 통합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이제 파이썬이 상당히 뜨면서 또 이 통계 전공자들은 이제 R을 쓰는데 요 컴퓨터 하는 사람들 혹은 또 요 산업공학 하는 사람들은 이제 R보다는 또 파이썬을 선호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요 스파크라는 처리 환경 하에서 또 파이썬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R만큼 그렇게 분석 기능이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2014년부터 빅데이터를 처리해 왔는데 요 지금 알려진 요 데이터는 요 12기가 되는 요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요 데이터는 그 항공기 운항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것이 행이 약 1억 2천 개 정도 요 데이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환경 아니면은 기껏해야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통계 패키지들이 있는데 이것이 200메가 정도 되면은 이 컴퓨터가 이것이 먹통이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우리 통계학과에서도 다루는 데이터는 아주 작은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만 커도 전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빅데이터 R 하드웨어라든가 또 R 하이브라는 빅데이터 처리 분석 이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 처리를 지금 그 당시 지금 2014년 지금 결과인데 그러니까 9기가 그래서 컴퓨터 성능만 조금 좋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몇백 기가까지 좀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저도 빅데이터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이 정도 사실 약 100메가 정도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 200메가에서 사실 전혀 먹통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데이터는 아주 작은 데이터에만 지금 통계 패키지들이 지금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커도 돌릴 수가 없어요. 다 이제 이번에는 컴퓨터를 제가 금방 앞에 몇 대의 컴퓨터를 클러스터를 구축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의 그 컴퓨터를 클러스터에서 그 하나의 컴퓨터를 우리가 노드라 하는데, 노드를 예, 증가시켜 봤더니, 예, 이 처리, 예,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빨라지더라. 또 데이터가 또 많은 데이터를 또 처리할 수 있더라.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번에는 이제 요 클러스터링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에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경험에서 그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 칩 분석하는데도 그 유전자들을 이제 몇 개의 비슷한 그 클러스터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이 R은 기껏해야 이제 100메가 정도에서만 클러스터링 할 수가 있고, 예, 요 500메가 갔더니 이제 전혀 그 R이 그래 먹통이 돼가지고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전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일단 뭐 빅데이터 분석에는 크게 텍스트 마이닝, 예.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얘기는 이제 데이터에서 어떤 숨어있는 어떤 정보를 찾아내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중요한 방법이 시각화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이것을 시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시각화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들이 워드 클라우드라 해가지고, 통계학에서 이 R이 다른 파이썬보다 더 뛰어난 것이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예. 그래가지고, 시각화를 하는 데는 R만큼 좋은 통계 패키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전부 시각화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한때는 이 오바마 트위터를 매일 분석합니다. 이렇게. 오바마 트위터를 R 가지고서 매일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이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감성 분석이라 해가지고, 텍스트에서 이 사람이 뭐를 주장하는지, 또 요 텍스트로부터 어떤 이 사람이 쓴, 이 데이터가 어떤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이제 선거에도 많이 사용되고, 이 그림은 이제 그 뉴욕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감성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성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그 사람의 그 트위터 내용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도 전부 가능해요. 이렇게. 보면은 공원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교통이 그러니까 교통이 막히는 데라든가, 그 다음에 묘지에 또 뭐 이렇게 응급센터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감성이 좀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리크 섬이라 해가지고, 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감성이 조금 부정적이고, 그 이유는 미국은 주로 이렇게 섬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그러니까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 죄수들만 보다 보니까, 또 죄수가 지나가는 그 차들만 보다 보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감성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트위터 내용을 분석해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거창에 교도소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이 거창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 이유가 다 제가 보는데 다 어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그 5G 요금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감성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긍정이 부정보다 약간 이렇게 앞서고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5G 요금제에 대해 가지고 요금은 비싼데 성능이 좀 별로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많은 이유가 감성 분석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이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분석하는데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이용하는 사람들의 감성입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도 스타벅스가 상당히 커피값이 비싸지만 그래도 긍정이 부정인보다도 좀 더 높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가 커피값을 안 내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요일별로 감성입니다, 이렇게. 예. 우리 감성은 아무래도 이 주말이 이제 감성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주중이 감성이 약간 조금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을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감성 분석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은 이제 시간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감성도 하루 24시간 그 감성이 전부 다릅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출근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감성이 떨어지고 클라이맥스가 이제 밤 11시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8시, 9시, 10시, 11시 이쪽에 감성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걱정 때문에 감성이 쫙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전부 트위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제가 주로 분석하는 매체는 이제 트위터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통계학회 잡지 중에서 이제 응용 통계 연구가 있습니다. 응용 통계 연구에서 이 논문, 사람들이 이 논문을 주로 이렇게 자기 혼자 아니고 이 공저자하고 같이 논문 쓰는데 이것을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혼자 논문 쓰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럼 누구하고 같이 쓰는지. 그 다음에 이것은 그 텍스트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텍스트들의 어떤 그 유사도에 따라가지고 좀 유사한 텍스트들을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위터 상에서 분석해 보면은 예를 들어 어떤 취미 생활이면 취미 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것은 이제 그 BBC 스포츠 사이트에 그 올라온 그 텍스트에 대해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축구대로 이렇게 묶고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구기 종목마다 올라온 그것을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분석해 보면은 되게 이 관심도를 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가 이제 안에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의 관심도는 뭐더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관심도는 축구입니다. 축구 이렇게. 예. 그러나 첼시, 아스날, 뭐 리버풀, 뭐 이렇게 풋볼 이렇게 예. 유나이트 뭐 이렇게. 예. 이 빅데이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제 데이터 과학자라 해서 뭐 이건 전부 여러분들 아시는 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예. 지금도 미국에서 이건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그 2012년도 예. 요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2012년도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잡지에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종사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그 섹시한 그 직종이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해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섹시한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섹시는 혹시나 이렇게 오해할까봐 요 핫하고 우리가 보통 섹시하다는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마 핫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섹시는 정말 또 이 내성적이, 그러니까 외모보다는 이 좀 내실을 꽉 찬, 속이 꽉 찬, 여기서 속이 꽉 차다는 얘기는, 이 빅데이터 하려면은 이 세 가지 우리가 보통의 역량, 수리 통계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IT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분야 어떤 적용 분야의 어떤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추는 또 갖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섹시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금도
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지금 아주 지금 잘 나가는 직종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4년 연속, 예상 소득, 직업 만족도, 채용 기회 등등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탑, 그러니까 가장 지금 첫 번째, 가장 잘 나가는 이제 그 직업이라는 거. 저 밑에 그러니까 석사 그 빅데이터, 로 취업, 그 졸업한 학생도 지금 미국에, 지금 이쪽에 지금 취업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애는, 내 밑에서 단 석사만 했는데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지금 이쪽에 대해가지고는 엄청 지금, 제일 지금 잘 나가는, 직종입니다. 요즘 이제 핫한 분야가 이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그래가지고 요 지금 그래프로, 구글 트렌드로 내가 한번 딥러닝을 검색을 좀 했더니, 이 구글 트렌드입니다. 지금 사람의 요거 관심도, 요 딥러닝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딥러닝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16년부터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세돌 구단하고 그 뭐죠? 그러니까 그 알파고하고 그 바둑 대결하면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2016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16년 이제 알파고 그 바둑 대결이 2016년 3월입니다. 3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딥러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이렇게. 예. 이 많은 사람들이 AI가 마치 딥러닝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 그림이 뭐냐면은 딥러닝, 머신러닝, AI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딥러닝이 무엇인가, 머신러닝이 무엇인가, AI 무엇인가, 그 정의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수학에서 그 집합관계입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딥러닝은 이제 머신러닝에 속하고, 머신러닝은 이제 AI에 속하는. 그런 이제 딥러닝은 AI의 하나의, 자그마한 하나의, 작은 분야입니다. 이렇게. 예. 마치 이것을 그림에서, 이 먹는 음식이라면, 인공지능이 AI가,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은, 머신러닝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뭐, 영양가 많은 고기, 그 다음에 딥러닝은 뭐, 채고급, 뭐, 스테이크 요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간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 하게 되면은, 이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2016년 후반에 나타났지, 이거 원래 뿌리는 이제 아주 완전 1950년도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요 AI 해가지고 1950년대부터 이제 AI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AI가 지금 2000년도 와가지고 AI라는 학문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태동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 AI가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이렇게. 예. 겪어가지고 오늘날에 이 딥러닝 때문에 상당히 빛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AI는 이제 1950년대부터 이렇게, 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AI 수업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전산통계학과 출신인데, AI 수업인데, 그 당시에 그 강사분이 와가지고 AI를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이제 지능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르쳐 줄 것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지 AI에 대해 가지고 한 달 정도 인트로덕션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너희들 공부하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가 AI가 완전 이렇게 쇠퇴기입니다. 쇠퇴기. 그러니까 AI는
몇 번의 봄하고 겨울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이렇게. 그래,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세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뜰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AI,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AI 전공자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 돈이 됐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렇게 달라붙었을 건데, 이 쇠퇴기를 하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그 당시 전공한 사람들도 다른 쪽으로 돌고, 상당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다 어찌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지금 올라오는 사람이 많고, 진짜 이쪽으로 한 사람들은, 상당히 어쨌든 좀 고지식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면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딥러닝입니다. 딥러닝. 딥러닝의 뿌리는 뭐 인공신경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딥러닝의 뿌리는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은 1950년도부터 이렇게. 그럼 인공신경망은 그럼 인공신경망은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냥 신경망을 뉴런 신경망을 그대로 이렇게 일종의 모형화한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단지 인공신경망하고 딥러닝에 이렇게 좀 구분을 짓는다면은 이처럼 층들이 상당히 많은 층이 여러 개인 이런 지금 입력층 이제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입력 레이어 그다음에 히든 레이어 아웃 레이어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 층들이 많은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 층들이 많았을 때 층들이 많게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보면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딥러닝 시대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해결돼 가지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층이 많으면은 더 성능이 일반적으로는 성능이 조금 더 성능이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성능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전에는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딥러닝의 종류가 있는데, 딥러닝의 종류, DNN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가장 기본되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요즘 딥러닝이 안 쓰는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각 분야마다 쓰는 모델들이 전부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 DNN 모델입니다. 이렇게. DNN 모델. 그러니까 DNN 모델은 일반 인공신경망에다가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여기서 이제 히든 레이어라 해가지고 히든 레이어가 많고 이를 하나하나를 노드로 하는데 노드가 많은 이와 같은 층을 히든 레이어라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엑소온 입력층은 여러분들 그냥 변수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변수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노드들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은닉층을 그냥 히든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지금, 이 출력층에서 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의 원리는 이것이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돕니다. 이렇게. 소위 이것을 우리가 학습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러닝. 학습을 통해가지고, 이거에,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 가중치 웨이트 해가지고 웨이트라 해가지고 요 가중치들이 구해지게 되면 그거 가지고 결국은 이 층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요 망을 가지고서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이 알려지게 된 것이 요 모형 요 CNN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CNN은 이제 영상 처리에 특화된 모형입니다. 영상 처리에. 딥러닝이 이제 2012년도에 요 딥러닝이 이제 알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려졌냐면은 이 영상 처리 영상 콘테스트 대회에 요 딥러닝을 이용해가지고 요 작품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해바라기 꽃인데 이것이 해바라기 꽃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꽃이냐 뭐 어떤 물체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딥러닝이 쓰기 전에는 약 84% 정도. 그런데 요 CNN이라는 요 모형을 썼더니 성능이 약 88, 89%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 물체 인식에서 물체를 분류하는데 딥러닝 기술을 썼더니 물체 분류 성능이 정확도가 더 올라가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도대체 딥러닝이 어떤 기술이냐. 그래가지고 2013년도부터 사람들이 딥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는 2014년도부터 딥러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연구자들 간에는 이제 2014년이고, 우리 이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2016년 앞에 얘기했지만 그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의 그 바둑 대결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그 알파고에 그 숨어 있는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 거기에서 그것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을 알고서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더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그 영상 처리에 지금 CNN, 그러면 지금은 어떤 기술들이 나오냐 하면은 CNN에다가 상당히 어떤 파생된 CNN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그 모형들이 상당히 좋은 성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 고양이의 이것을 분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은 개일 가능성은 94%, 고양이 가능성 31%, 새 2%, 보트 0%. 그래가지고 의사결정을, 요 그림은 개에 대한 그림이다. 마찬가지로 고양이에 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요 CNN 기술이고, 여기서 CNN 기술은 이와 같은 어떤 요 절차를, 그러니까 어떤 요 스텝을 거쳐가지고 결과를 얻습니다. 인풋이고 요 아웃풋입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요 자연어 처리. 요 자연어 처리는 뭐냐 하면은 컴퓨터가 우리 사람들이 말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전에는 사실 요 자연어 처리도 컴퓨터에 막 그렇게 중요한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요 딥러닝 기술이 요것이 뜨면서 요즘 자연어 처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연어 처리하는데 특화된 딥러닝의 기술이 바로 딥러닝 모형이 RNN입니다. 이렇게. RNN. 그 다음에 우리 통계학에서 요 시계열, 우리 요 오해정 교수님 하시는 전공 분야인 시계열. 시계열도 내내 요즘 이 RNN이라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 지금 그림은 뭐냐 하면은 I have a pen 해가지고 I have on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이것 중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뭐 애플이다 이렇게. 바로 요 딥러닝의 RNN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가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얻어진 데이터, 사람이 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니까 자연어 처리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요 딥러닝의 RNN이라는 요 모형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이렇게 핫한 분야가 간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딥러닝이 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 결과를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요 실존 인물이 아닌데 이것을 딥러닝의 간을 통해 가지고 요 실존 인물 같은 이런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얻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제너레이터라는 그 생성자와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판별자가 있는데 이들 간에 여기서 간이라는 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적대적 생성자 이들 간에는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위조 지폐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고 경찰관은
위조 지폐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돈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고 그러면 이 위조 지폐 보면 자꾸 이렇게 경찰관이 판별을 못 하도록 진짜 같은 가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실존 인물 같은 가짜 인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좀 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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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연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주로 통계학 쪽의 책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저희 그 영상 처리 쪽의 이제 책들입니다. 이렇게. 예. 예, 요즘에 와가지고는 이제 빅데이터 쪽에 이제 책을 쓰고 있고, 요 책은 이제 아주 운 좋게도 2019년도 세종도서에 이제 선정돼가지고, 제가 학교로부터도 이제 지원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